안녕하세요. 저는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둔 50대 여자입니다. 우리나라엔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마라 라는 속담이 있죠. 이런 속담이 나온 이유는 고마움을 알기는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둔 저에겐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저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24살이 되던 해 저는 중매를 통해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전 엄마와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싹싹하게 장사를 잘하는 제가 마음에 들었던지 중매쟁이가 남편의 집에 다리를 놓아주었죠. 남편은 건축회사를 하는 집의 장남이었고 부유한 집안인 만큼 챙길 식구도 집안의 행사도 많은 집이었어요. 1년에 구정과 추석은 기본으로 챙겨야 했고 고 조부모님, 증조부님, 또 조부모님까지 각각 기일에 맞춰 제사를 지내야 했으니 챙겨야 할 가족 제사가 6개, 계절마다 벌초도 다녀야 했죠. 여기에 때마다 모이는 친척들이 80명 가까이 되었으니 준비해야 할 음식의 양도 어마어마했어요. 요즘 아가씨들이 들으면 혼비백산하며 도망갈 조건이겠지만 엄마와 단둘이 살아온 전 조금 정신 없을지언정 가족들과 살 부대끼며 사는 것이 좋아 보였어요. 물론 듬직해 보이는 남편도 마음에 들었고요. 결국 얼마 뒤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시댁에선 크고 화려한 예식장을 잡았고 그게 부러웠던 건지 아니면 배가 아팠던 건지 결혼식장에 온 제 친구들은 입이 떡 벌어진 채 한마디씩 하더군요. 정수가, 너 정말 남편 잘 잡았다. 세상에 결혼식장 엄청 고급스럽고 예쁜 거 있지? 그러게, 이제라도 부자 남편 만나서 얼마나 다행이야. 정숙이 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 야, 넌 이렇게 좋은 날 무슨 그런 슬픈 얘기를 해. 참, 정수가, 네 남편 친구들 중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나도 소개해줘라. 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아름다운 결혼식을 마친 뒤 저는 정말 잘 살 생각이었어요. 시부모님 공경하고 남편 내조 잘하는 이 시집안의 맏며느리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 결심했죠. 하지만 그런 제 결심이 무색하게도 시집 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어느 날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휑한 얼굴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던 남편은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여보, 혹시 우리 통장에 모아둔 돈 얼마나 돼? 아니, 갑자기 돈은 왜요? 그게 회사의 자금 운영이 조금 어려워져서 이리저리 자금을 융통해 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 아, 이러다가 진짜 회사 넘어가게 생겼어. 회사가 넘어갈지도 모른다고요? 아니,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런 걸 따질 땐 아니고 그래서 돈이 급하다고요? 얼마나 필요한 건데요. 저도 은행이랑 여기저기 알아볼게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은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회사가 고꾸라지는 건 순식간이었고 미처 손 써볼 틈도 없이 회사는 부도 처리되고 말았죠. 그 뒤로 연일 찾아오는 빚쟁이들 때문에 저희 가족은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야 했던 건 물론 시골에 있던 땅까지 모두 처분해야 했어요. 그러고 나니 서울 변두리에 작은 집을 얻을 수 있는 돈만 남더군요. 대궐 갔던 집에서 작고 허름한 방 2개짜리 집으로 옮기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원망하며 잡돌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아휴, 이런 거지 같은 집에서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아니, 대궐 같은 집 날리고 이게 무슨 팔자에도 없는 생고생이야. 아이고, 강미자 인생 망했네, 망했어. 시어머니는 오열하고 또 오열하다가 머리를 싸매고 들어누우셨고 시아버진 그 옆에서 줄담배만 태우셨어요. 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건지 저희 가족은 그저 착잡할 뿐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가족의 심정과는 상관없이
시간은 흐르고 어느새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었죠. 아버님, 어머님, 밥 다 됐어요. 나와서 식사하세요. 난 생각 없다. 이 양반도 아까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궁시렁거리더니 일찍 자는구나. 참나, 대체 자기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아프다고 하는지 원. 아무튼 우린 됐으니 너희끼리 먹으려무나. 그래도 뭘 드시긴 하셔야 할 텐데요. 그럼 밖에 차려두긴 할 테니까 나중에 시장하시거든 나와서 드세요. 결국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 없이 간단하게 저녁을 먹은 뒤 일찍 잠자리에 누웠어요. 이사도 하고 시부모님 심기도 살피느라 이리저리 힘들었는지 전 눕자마자 기절하듯 잠에 빠져들었죠. 그런데 얼마쯤 지났을까 째지는 듯한 시어머니 비명소리에 저는 눈을 떴어요. 놀란 저희 부부는 얼른 안방으로 건너갔죠.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현철아, 네 아버지가 이상해. 얼른 병원에 가보자꾸나. 충격적이게도 시아버진 숨을 쉬지 않고 계셨어요. 남편은 서둘러 시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죠. 시아버지의 사인은 급성 뇌출혈로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나마 큰 고통 없이 주무시듯 돌아가신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졸도하셨고 저희 부부는 가까스로 정신줄을 부여잡으며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쓰러진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지금은 다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지만 그때만 해도 집에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친척들에게 부고를 전하고 장례식에 쓸 음식과 친척들이 며칠 동안 먹을 음식을 만들고 오열하는 시어머니를 챙기고 장지에 따라갔다 오는 그 3일은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도 아버지를 잃은 남편을 위해 또 저는 이 집안의 맏며느리니까 묵묵히 제 책임을 다했죠. 그렇게 시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번엔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왔답니다. 그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죠. 집안에 남은 재산이라곤 한 푼도 없었고 남편은 갑자기 백수가 되어버렸으니 당장 저희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 부부는 집 근처에 있는 옷공장에 취직했답니다. 그 공장은 주로 청바지를 만들어 남대문 시장에 파는 곳이었는데 남편은 물품들을 나르고 배달하는 일을, 또 저는 미식 일을 하게 되었죠. 시장이 열기 전에 물건을 배달해야 하니 남편은 새벽까지 공장에 출근하는 날이 많았어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출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저는 항상 남편과 같이 일어나 미숫가루라도 타서 그 손에 꼭 쥐어주었죠. 그런데 이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눈에 저는 모자란 며느리였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아직 임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답니다. 이해, 넌 시집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니? 내 친구네 딸은 결혼하자마자 애가 들었었다는데 아니 남들은 잘만 가진 애 왜 너만 못 가지는 거야? 저희도 곧 생기겠죠,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게야? 너, 네 남편이 이 집안 장남이란 건 알지? 어영부영 미적거리지 말고 얼른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서 집안의 대를 이을 생각하거라. 시어머니의 성화에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이 소식은 없었어요. 그러자 그동안은 은근히 눈치 주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절 멸시하기 시작했죠. 이해, 내가 아무리 봐도 너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잔소리 말고 여기 이 병원이 애 잘 들어쓰게 해준다고 아주 유명한 곳이라니까 내일 당장 가봐. 결국 전 시어머니 강요에 못 이겨 시험관 시술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2차례 시험관 시술을 받았는데도 아기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전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었죠. 시술을 받을 때마다 느껴야만 하는 끔찍한 고통은 제 몸에 엄청난 무리를 주었고 무엇보다 희망을 가졌다가 포기해야 하는 가정이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술을 포기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의 대를 끊을 작정이냐?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힘들긴 개뿔이 힘들어. 다른 여자들도 다 참고 하는 걸 넌 왜 못한다고 유난이야, 유난은? 넌 네 아들 낳고 싶은 욕심은 없냐? 네가 그따위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결국 모든 건 다 제 잘못이 되었고 저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시험관 수술을 또 받게 되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만 같은 고통이 절 찾아왔지만 제가 마음을 약하게 먹은 탓에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거란 시어머니의 말이 목에 가시처럼 걸려 이번만큼은 꼭 성공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답니다. 그런 제 노력을 누군가 가엾게 봐준 것일까요? 전 마침내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모처럼 제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셨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장손이 들었다는 거지? 아이고 세상에나 기특해라. 얘아가 너 이제부터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계단 같은 곳 다닐 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어떻게 얻은 귀한 장손인데 단단히 지켜야지. 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조심해서 다닐게요. 그렇게 얼마간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어미새라도 된 듯 살뜰하게 절 챙기셨고 전 앞으로 만나게 될 아기를 기다리며 편안하고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어느 새벽 출근을 하기 위해 일어난 전 순간적으로 배에 통증을 느꼈고 얼른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얼른 일어나봐. 나 배가 이상해. 너무 아파. 이어서 하혈이 시작되었고 저희 부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 새벽 결국 아기는 제 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처음부터 불안한 임신이었다고 이렇게 된 것이 제 탓이 아니라고 해주셨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어요. 태어난 뒤 미역국을 먹고 있는 절 물끄러미 보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밥상을 엎어버리셨죠. 넌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당부를 했건만 세상에 그 아까운 걸 그렇게 흘리고 말어. 어머님, 저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기 그렇게 보내고 저도 딱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이게 지금 뭘 잘했다고 소리를 파락파락 질러? 막말로 옛날엔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죄스러워서 고개도 못 들었어. 요즘은 세상 참 좋아졌지. 아주 여자들만 노난 세상이야. 그때 소란을 들은 남편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아이 안 가질 거니까 이 사람 그만 좀 잡돌이 하세요. 뭐? 뭐가 어쩌고 저째? 아이고, 아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이게 마누라한테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네, 아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손 타령 좀 그만하시라고요. 그 길로 시어머니는 몸져 누우셨지만 저는 든든한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죠. 비록 우리 부부에게 아이라는 축복은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남편에겐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고도 많이 치고 성격도 좋지 않아서 남편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몇 년 전엔 사업을 한다고 집에 돈을 달라고 했다가 시부모님이 거절하자 집과 아예 연을 끈다시피 하며 저희 부부 결혼식에도 시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웬 여자를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알고 보니 둘은 이미 사고를 친 상태였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대번에 화색이 되어 시동생의 결혼을 찬성하고 나섰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손주가 들어있다고? 네 어머님, 배 한번 만져보실래요? 그래도 되겠니? 어디 보자. 아이고 예쁜 거. 벌써 배가 살짝 나왔구나. 아유, 가만히 있자. 이럴 때가 아니지. 드레스 입으려면 얼른 결혼식을 올려야겠어. 결국 시동생 부부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얼마 안 되는 쌈짓돈과 축의금 명목으로 저희 부부에게서 가져간 돈을 가지고 결혼식을 올렸고 얼마 후 시어머니가 손꼽아 기다리던 시동생 부부의 아이가 태어났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이의 성별은 아들이었어요. 장하다 장해. 아이고 드디어 답답했던 속이 확 뚫리는 게 둘째 니 덕에 이제야 내 소원 성취했다. 내가 진짜 이런 기분이면 내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어머님도 참 앞으로 손자 재롱도 보시고 용돈도 많이 주셔야지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참 애기 이름은 준수라고 지었어요. 얼마 전에 유명한 철학관에 갔는데 준수라고 이름 지으면 나중에 커서 판검사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우리 준수 나중에 판검사 되면 이 햄이 호강시켜주려무나. 아이고.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려 하루 종일 웃고 다니셨죠.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남편은 제 기분을 살폈지만 사실 전 조카가 태어난 게 좋았어요. 뽀얗고 작은 아긴 마치 천사 같았으니까요. 제 아이는 아니었지만 저는 조카가 엄청 예뻤답니다. 하지만 시동생 부부는 조카를 낳은 후부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엔 명절 당일 아침이 되어서야 나타나더군요. 저는 순간 화가 나서 이렇게 따졌어요. 종서,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을 해주던가. 나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러자 시동생이 동서의 앞을 가로막고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형수도 참. 여기 오면 요리하랴, 시어른들 모시랴 고생해 하는데 아기 엄마인 우리 마누라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이런 날은 할 것 없고 시간 남아돈 형수가 고생 좀 해줘야죠. 맞아요, 형님. 게다가 우리 준수가 하도 낯을 가려서 저한테 안겨있지 않으면 자꾸 울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형수는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부모들만 아는 그런 고충이 있다고요. 아, 그리고 막말로 아이가 없으면 요리라도 해야지. 우리 마누라는 아기 보느라 바쁘잖아요. 안 그래요? 참 얄밉기도 하고 솔직히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동생 부부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겠어요? 대출빚, 카드빚 막아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사치라고 다니더니 결국은 카드 돌려막기 하다 터져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저희 상황도 좋지 않았고 어차피 빌려주면 못 받을 거 뻔했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거절을 했죠.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명색이 맏며느리라는 게 아주 형제지간을 갈라놓으려고 하는구나. 형제끼리 서로 돕고 살게 하지 못할 망정 어디 감히 나서서 회방을 놓아? 네, 어머님 저 못된 며느리예요. 그런데요, 저 못됐지만 호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서방님도 동서도 우리가 도와줄 거라는 일말의 기대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못된 것 같으니라고. 이래서 옛날부터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게야. 저것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하고 말지. 아이고 조상님들 저 좀 몹쓸 것 좀 잡아가세요. 아이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지만 그래도 전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결국 시동생 부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자신들이 살던 월세방에서도 쫓겨나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시동생 부부가 카드비만 진 게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며 사기로 빚을 잔뜩 졌다는 것이었어요. 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런 짓을 저지른 건지 저희 부부는 충격으로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시동생 부부는 아무 생각도 없어 보였죠. 뭐 빚이야 갚으면 되지. 우리 아직 정권 능력도 있는데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 그 뻔뻔한 말과 태도에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할 말을 잃고 말았죠. 변변한 직업도 없이 빚만 산더미같이 있는 주제에 시동생 부부는 당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불만스러워했죠. 식구는 많은데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어서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불편해서
또 형님 부부 눈치 보며 살기 싫어서 핑계도 참 가지각색이더라고요. 날이면 날마다 시동생 부부는 부부싸움을 해댔답니다. 여보, 나 진짜 이런 좁고 더러운 집에서 더는 못 살겠어. 대체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하는 건데? 그러게. 이은철 인생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때 형이랑 형수가 우리 빚만 갚아줘서도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는 않았을 텐데. 빨리 어떻게 좀 해봐. 내가 어제 화장실 갔다가 뭘 봤는지 알아? 쥐를 봤단 말이야. 다시 생각해도 소름 끼쳐 진짜. 알았어. 그만 징징대. 내가 내일 엄마한테 다시 잘 이야기해볼게. 혹시 알아? 엄마가 꽁쳐둔 돈이라도 있을지. 그렇게 철도 없고 답도 없는 시동생 부부와 합가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저희 부부는 공장에서 늦게 퇴근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집이 지나치게 조용하더군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어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시동생 부부의 방으로 향했죠. 그리고 방문을 연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온몸이 굳어버렸답니다. 시동생 부부의 방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조카만 덩그라니 누워 있었죠. 이어서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도 이 상황을 알게 되었고, 아니 어린 걸 두고 얘들이 어딜 간 게야? 아니 가만히 있어보자. 큰애야 이게 뭐냐? 시어머니가 발견한 건 시동생 부부가 남긴 쪽지였어요. 이씨 집안의 자손 낳아드린 것으로 저희가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네요. 준순 이제 형님이 알아서 키우시고요. 앞으로 저희 찾지 마세요. 삶이 팍팍해지자 시동생 부부는 제일 무거운 짐덩이, 조카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었고 그 순간 조카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걸 직감한 것인지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와중에 조카를 안고 달래주었죠. 울고 있는 조카를 보면서 저는 시동생 부부의 행방과 상관없이 이 어리고 연약한 아이를 꼭 지켜주리라 다짐했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은 경찰서며 친척집이며 시동생 친구들의 집까지 백방으로 시동생 부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얼마나 꽁꽁 숨은 건지 시동생 부부는 쉽게 찾아지지 않았고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다. 준수 이제라도 너희가 입양해서 친아들로 키우거라. 뭐가 그리도 쉬운지 시어머니는 대수롭지도 않은 태도로 나오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선뜻 그렇게 하자고 할 수 없었어요. 예전 조카가 막 태어났을 때 동서가 형님 행여라도 우리 준수 빼앗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난리를 쳤던 기억 때문인지 아니면 어쨌든 우리가 친부모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인지 저희 부부는 조카를 입양하지 않되 친자식처럼 기르기로 했죠. 다만 조카를 위해 당신 너희 부모는 너무 어렸고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어 너를 우리가 키우게 되었다 라고 말을 맞추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조카는 저희 부부 아래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조카와 함께하는 날들은 놀라운 기쁨의 연속이었죠. 이른 새벽 공장에 출근하는 고된 일과는 같았지만 조카의 존재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퇴근하는 길 붕어빵 장수가 보이면 조카에게 먹일 붕어빵을 한 알음 사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공장에서 예쁜 옷을 만들다 보면 이거 우리 준수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열심히 돈 벌어서 준수 예쁜 옷 많이 사줘야지 하는 생각에 또 힘을 내서 일했어요. 지금도 제 가슴을 쩌릿하게 하는 기억 중 하나는 어버이날 조카가 유치원에서 카네이션을 만들어 가져와 저희 부부의 가슴에 달아줬던 것이에요. 그날은 하필 공장장한테 괜한 꼬투리를 잡혀 혼이 난 뒤 축 처진 기분으로 집에 돌아온 날이었는데 집에 돌아오자 카네이션을 들고 한바구음을 지으며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는 준수가 있었죠. 큰아빠, 큰엄마 사랑해요. 준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엄마도 우리 준수 아주 많이 사랑해.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자라렴.
카네이션 너무 예쁘다. 이거 준수가 직접 만든 거야? 네, 큰엄만 특별히 제일 예쁘게 만들어진 걸로 줬어요. 어머나, 정말? 큰엄마 너무 행복한데? 에이, 기분이다. 오늘은 우리 준수가 좋아하는 양념치킨 시켜 먹을까? 진짜요? 우와, 양념치킨 너무 좋아요. 어버이날 최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매일을 준수 때문에 웃으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준수 때문에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했죠. 준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어느 늦은 가을이었어요. 며칠째 기침을 하던 저는 결국 폐렴에 걸려 입원을 해야 했답니다. 저는 아픈 것보다 수험생인 준수를 챙겨줄 수 없다는 것이 미안했어요. 나도 참 열이 펄펄 끓는 내 아픈 몸보다 조카가 더 걱정이 되는 걸 보니 이런 게 내리 사랑인가 싶었죠. 그런데 조카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아이였어요. 그날 밤 열이 올라 뒤척이며 깨어나 보니 제 병실 침대 밑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조카가 보이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조카를 깨웠죠. 세상에, 준수야,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 깨셨어요? 큰엄마 걱정돼서 집에 있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공부할 거 가지고 그냥 여기로 왔어요. 얘는 고3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큰엄마한테 병 옮기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얼른 집에 들어가, 얼른. 우리 큰엄마 여기 혼자 두고 어떻게 가요. 제가 지켜드려야죠. 얼른 나으셔서 집에 같이 가요. 그렇게 말하며 웃는 조카의 얼굴은 어쩐지 제 얼굴과 너무나 닮아 보였어요. 그 묘하고 행복한 기분에 저는 어쩐지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답니다. 고맙다, 준수야. 넌 큰엄마한테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난 네가 내 곁에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저는 진심을 담아 그렇게 말했고 조카는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렇게 호적으로 묶이진 않았지만 저희는 완벽한 가족이 되어갔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희 부부는 조카의 부모였고 조카는 저희 부부의 아들이었죠. 사실 저희 부부가 조카에게 바라는 건 그저 다치지 않고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는 것이었지만 조카는 언제나 저희 부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자 했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조카는 피나는 노력 끝에 그 목표를 이루어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 중 한 곳에 턱하니 합격하던 날 조카는 커다란 꽃다발을 저희 부부에게 안겨주더니 넙죽 큰절을 올렸습니다. 큰아빠, 큰엄마, 그동안 저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린 그저 네가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고맙고 또 고마울 따름이야. 두 분이 왜 하신 게 없어요. 저 학교 입학식이며 졸업식마다 예쁜 꽃다발 들고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또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옆집 상준이랑 싸웠을 때요. 그때 상준이가 저 때렸다고 큰엄마가 화나셔서 제 편 들어주셨잖아요. 저 그때도 엄청 든든했어요. 아휴, 얜 큰엄만 당연히 네 편이지. 세상에, 그때 너 다쳤던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는구나. 나중에 또 누가 너한테 해코지하면 큰엄마한테 다 말해야 한다. 이젠 제가 지켜드려야죠. 앞으로 제가 두 분께 효도 많이 할게요. 두 분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효도는 무슨, 됐다, 간지럽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희 부부는 그 효도라는 말에 너무나 기뻤답니다. 그동안 속상한 일도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였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얼마 뒤 조카는 회사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조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회사 근처에 작은 방을 조카 이름으로 얻어주었어요. 조카는 한사코 사양했지만 남편의 한마디에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죠. 원래 아들 집은 부모가 해주는 거다. 네가 이렇게 계속 사양하면 난 다시는 너 안 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괜히 쑥스러워하는 남편과 조카를 보며 몰래 웃었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던 어느 겨울이었어요. 빙판길에서 넘어진 시어머니는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마셨죠. 숨을 거두시기 직전 시어머니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애야, 미안하구나. 돌이켜보니 내가 너에게 몹쓸 짓을 너무 많이 했어.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고생만 하고 나한테 구박받으면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 이 늙은이가 했던 말일랑 다 잊고 잘 지내렴. 어머님, 그동안 왜 그렇게 제게 모질게 대하셨어요? 저 어머니 모시고 정말 잘 지내고 싶었는데요. 미안하구나. 모자란 늙은이 만나서 네가 고생 참 많이 했어. 앞으로도 애비랑 춘수 잘 부탁한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며 눈을 감으셨답니다. 참 사람 정이라는 게 무섭다고 그렇게나 절 힘들게 한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떠나시는 길 편안하시길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장례식을 기점으로 저희 가족의 삶은 또 한 번 요동치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납골당 문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장례식장의 불청객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죠. 그건 바로 28년 전에 나타난 시동생 부부였어요. 그토록 찾아다닐 땐 꽁꽁 숨어 나타나지 않더니 대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어떻게 알고 이곳에 나타났나 했는데 알고 보니 범인은 남편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남편의 사촌 동생들 중엔 꼭 시동생처럼 껄렁껄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시동생과 그 사촌 동생은 그동안 몰래 연락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선 그 치들을 장례식장 밖으로 끌어냈어요. 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요? 아, 제가 뭐 못 올 때 왔습니까? 우리 엄마 죽었다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 아들이 인사드려야죠. 준수 생각은 안 해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애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놀라긴 뭘 놀라요? 오랜만에 엄마 아빠 만나는 건데 오히려 좋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 입 못 다물어요? 준수 서방님 내가 준수 버렸다는 거 모르니까 입 조심해요. 알았어요? 아, 네네, 알았어요. 귀 따가우니까 그만 떽떽거려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을 당장이라도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조카의 친부모니까 애써 감정을 다스렸답니다. 그렇게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와 그간의 사연을 들어보니 시동생 부부는 자식까지 버리고 간 주제 거지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길거리에서 좌판을 깔고 물건을 파는 노점상 일을 하며 가난하게 살고 있다며 어울리지도 않게 눈물을 찔끔거리며 조카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 준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고 우리 준수 만나러 오고 싶었는데 그놈의 먹고 사는 게 뭔지 생각처럼 되지 않더라고. 그래도 우리 준수 이렇게 멋지게 잘 자란 모습 보니까 너무 대견하다. 그래, 아빠도 우리 준수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 너무 좋구나. 그나저나 어디 취직은 했고? 그런데 조카는 오랜만에 만난 친부모가 어색한 건지 다소 쌀쌀맞게 대답을 했죠. 그건 왜요? 오랜만에 만난 아들한테 물어볼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너무 멋지게 자라서 그렇지. 그냥 너에 대해선 다 궁금하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조카는 입을 꾹 다물었고 옆에 앉아있던 그 오지랖 넓은 남편의 사촌 동생이 쓸데없이 입을 보탰어요. 아, 준수 얼마 전에 대기업 들어갔잖아. 거기 연봉이 상당하다고 하던데. 뭐라고요? 세상에, 거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 아니야? 이야,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은 회사에 다닌단 말이야? 여보,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대출도 잘 나오지 않나? 맞아. 그럴걸? 얘 준수야, 너 그런 보너스 이런 것도 많이 받지? 대기업은 보너스 얼마나 주나? 부모인 척은 잠깐 어느새 본색을 드러내는 시동생 부부를 보며 저는 불길함을 느꼈고 저도 모르게 시동생 부부를 밀쳐냈어요. 아이, 월급은 왜 물어보고 그래?
그런 쓸데없는 말 하려면 그만 가. 형수도 참 오랜만에 부모 자식이 대화 좀 하겠다는데 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끼어들고 그래요? 아낄 때 못 낄 때 구분 좀 해요. 맞아요, 형님. 여태까지 우리 아들 돌봐주신 건 고마운데요. 이젠 진짜 엄마 아빠인 저희가 왔으니까 엄마인 척 좀 하지 말아주실래요? 저 너무 불쾌하거든요. 그때 조카가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큰엄마한테 소리치지 마세요. 그러면 저 안 참아요. 준수야, 네 엄마 아빠는 우리야.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니? 혹시 큰엄마 큰아빠가 너한테 우리 얘기를 나쁘게 한 거 아니야? 두 분에 대해 함부로 떠들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저한테 부모 노릇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여기 할머니 장례식장이니까 더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그만 가세요. 세상에, 얘 자기 부모한테 말하는 버릇 좀 봐. 이래서 자식은 친부모가 키워야 하는 건데. 여보, 나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 아이고. 동서는 뻔뻔하게도 큰 소리를 내며 불쌍한 척을 했고 조카는 그러거나 말거나 제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얼마 후 볼일을 보고 돌아온 남편도 시동생 부부가 돌아온 걸 알게 되었고 남편이 시동생의 멱살을 잡았죠.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어? 네가 양심 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보는 눈들도 많은데 왜 이래요? 막말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도 뭐 마음 편히 산 줄 알아? 나도 힘들었다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나오는 시동생 부부를 보며 저희 부부는 혀를 내둘렀고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하는 심정으로 그저 이 장례식을 조용히 넘긴 뒤 저들을 다시는 상종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장례식은 고요한 불편함 속에 지나갔죠. 그 후 조카는 저희 집에서 주말을 보낸 뒤 자취방으로 내려갔는데 저희 부부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느꼈답니다. 훤칠하게 자란 조카를 마치 먹잇감처럼 바라보던 시동생 부부의 눈빛이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애써 그런 생각을 지우려고 애썼죠. 아무렴 자기 친자식인데 해로운 짓을 할까? 최소한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약간의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커다란 구렁이 2마리가 조카의 몸을 칭칭 감아 목을 조르는 아주 불길한 꿈을 꾸었어요. 너무도 생생한 그 꿈은 저를 몸서리치게 만들었고 결국 전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잠깐 일어나 봐요. 아무래도 준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너무 이상한 꿈을 꿨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아니 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래? 글쎄 시커먼 구렁이 2마리가 우리 준수 몸을 칭칭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숨을 못 쉬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 우리 준수네 집 좀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 불안하면 내일 아침에 바로 가보자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침 해가 뜨자마자 조카의 자취방으로 향했고 왜인지 모를 어떤 느낌에 조카에게는 따로 저희가 간다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저희 부부는 조카의 자취방에 도착했고 여분의 열쇠로 문을 연 순간 새벽녘부터 떨치지 못했던 저희의 불안함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조카의 방은 약간 어수선하기만 할 뿐 여느 청년의 방과 다를 바 없었죠. 으이구 구렁이 무슨 아무 일도 없구만. 당신도 이제 늙었나 봐. 꿈 같은 것에 의지하고. 아휴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도 별일 없어서 다행이네요. 여기 지저분한 거 청소나 좀 해주고 가요. 그래 준수 녀석 하도 의젓해서 다 큰 줄 알았더니 방 어지른 거 보니까 아직 애네 애야. 저희 부부는 피식 웃으며 조카의 방을 청소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조카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먼지를 닦고 정리를 하던 중 저는 책장을 잘못 건드렸고 그와 동시에 뭔가가 우수수 떨어지는데 하필 거기엔 조카의 통장이 있었어요. 저는 무심결에 조카의 통장을 확인했는데 거기엔 잔고 영원히 찍혀 있더라고요.
게다가 조카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죠. 조카가 회사에 취직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잔고가 영원에 대출을 받다니 이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죠.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꾹 참으며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그리고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설명을 요구했죠. 그런데 조카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별일 아니에요, 큰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 바빠서 그만 끊을게요. 그게 끝이었어요. 조카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만약 조카에게 뭔가 나쁜 일이 생긴 거라면 저희 부부는 그걸 반드시 알아야만 했죠. 이 세상 두 쪽이 나는 일이 있더라도 부모라면 우리 애가 혼자 나쁜 일을 당하게 둘 순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저희 부부는 조카가 다니는 회사로 향했고 마침 회사 밖으로 나오는 조카를 발견했어요. 조카는 정신없이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고 저희는 그런 조카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죠. 잠시 후 조카는 구석진 곳에 위치한 한 카페로 들어갔고 아니나 다를까 그곳엔 시동생 부부가 조카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조카와 시동생 부부가 앉은 곳 근처에 조용히 자리 잡은 뒤 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이것만 들으면 진짜 큰엄마 큰아빠한테 아무 짓 안 하시는 거죠? 분명하게 약속하세요. 아 진짜 애가 속고만 살았나. 지 부모 말을 못 믿네. 야 마지막으로 친절하게 다시 한번 말해주마. 네가 얌전히 따박따박 우리한테 돈만 가져다 바치면 그 인간들한테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됐지? 그러니까 이제 돈 꺼내. 여기 지난번에 드린 돈이랑 이번 것까지 해서 전부 5천만 원이에요. 이제 약속대로 큰엄마 큰아빠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알았다 알았어. 그렇게도 큰아빠 큰엄마가 좋냐? 다시 말하지만 네 친부모는 우리라고 우리. 당신들은 날 버렸잖아. 아유 어린 게 말하는 싸가지하군. 분명 말하지만 이젠 우리 근처에 다시 얼씬거리지 마요. 이번에도 약속 어기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당신 깡패라고 했죠? 주위에 무서운 사람들 많다고 했죠? 전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큰아빠 큰엄마한테 깡패들 데리고 해코지 한다면 당신들 인생도 끝장난 줄 알아요. 알았어요? 아 그래 알았다니까. 그래 명색이 우리가 네 부모인데 너 낳아주고 이 세상 빚보게 해준 값은 치러야지. 안 그래? 너 누구 덕에 그렇게 잘생기고 똑똑하게 태어나 대기업도 들어간 것 같아? 그게 다 우리 덕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해라. 알고 보니 시동생 부부는 조카를 협박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쫓아갔고 우리한테도 해코지할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힘들게 키워준 큰아빠 큰엄마에게 혹여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동안 돈을 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분노로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시동생 부부의 막말은 멈추지 않았죠. 아 그리고 너 이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기로 한 거 기억하지? 네가 돈을 안 가지고 오잖아? 그러면 네 회사에 우리가 찾아갈 거야. 너 불쌍한 친부모 저버린 아주 못된 자식이라고. 아니지. 아주 그 회사 로비에 틀어누워버리면 되겠네. 시동생 부부는 조카를 협박하며 낄낄 웃었고 그 순간 저의 인내심은 끝나버렸어요. 분노를 참지 못한 전 눈앞에 보이는 뜨거운 커피를 시동생의 머리에 부어버렸죠. 시동생은 불에 타는 오징어처럼 우스꽝스럽게 몸을 꼬아대며 소리치더군요. 아! 뜨거워! 형수,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뜨거워? 고작 이따위 못 참아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감히 내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아? 네가 내 자식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웃기시네. 형수, 준수가 언제부터 형수 자식이었어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부끄러움을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시동생 부부를 보며 저는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고 때마침 웨이터가 음료를 가지고 제 옆을 지나가길래 저는 그 음료를 낚아채 이번엔 동서의 머리에 부어버렸죠. 아!
방금 드라이하고 나왔는데 뭐야? 드라이하고 나오셨어? 도라이는 아니시고?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파요. 이것 좀 놔요. 아파? 아프긴 한가 보네. 난 이 머리 장식인 줄 알았지. 그렇게 아수라장이 펼쳐진 지 5분쯤 되었을까 경찰들이 카페에 들이닥치더군요. 난리가 계속되자 카페 사장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묘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경찰을 발견한 시동생이 갑자기 기겁을 하더니 꽁지 빠지게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무엇을 감지한 것인지 조카가 시동생을 따라 달려나갔어요. 난리통의 경찰들도 서둘러 그들을 따라 나갔죠. 얼마 못 가 시동생은 조카의 손에 잡혔고 발악을 하는 시동생을 보며 경찰들은 수상함을 느꼈는지 바로 시동생의 신원 조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경악할 만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시동생은 현재 사기죄로 지명 수배자인 상태였던 거예요. 신용 불량자 신세가 되어 먹고 살기 어려워진 시동생 부부는 사기를 치며 살아갔고 범죄를 저지르다 감옥에서 출소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 사기죄를 저질러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던 거죠. 한마디로 자기 자식을 이용해 먹으려다가 오히려 역으로 당해서 수갑이 채워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준수 이놈이 감히 애비를 경찰에 넘겨?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애비 좋아하시네. 난 당신들 한 번도 애비 애미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제 부모님은 오직 큰엄마 큰아빠뿐이라고요. 제발 좀 양심 있으면 이 대한민국에서 쓰레기 같은 짓 그만하고 감방에나 가서 정신 좀 차려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이걸로 안 끝냅니다. 알았어요? 준수는 이후 자신이 이런 사람들의 핏줄이라는 것에 괴로워했죠. 그러자 저희 부부는 준수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었어요. 준수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넌 우리 아들이야. 그리고 이번 일로 넌 저들과의 그 질기고도 고통스러웠던 고리를 직접 끊어낸 거란다. 우린 그런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저희의 말을 들은 조카는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던 어떤 아픈 부분이 녹아내리기라도 하듯 서럽게 울었고 저희는 그저 말없이 조카를 안아주었어요. 얼마 후 시동생은 결국 다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기 전 시동생은 저희 부부의 앞에 무릎 꿇고 제발 자신을 도와달라고 매달렸어요. 형수, 형님, 잘못했어요. 내가 돈이 너무 급해서 그만. 제발 나 변호사라도 빵빵하게 쓸 수 있게 마지막으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안 낳아도 사람인데 어디 친아들 협박하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내가 준수 친부모인데 나 좀 도와줘야죠. 예? 그때 저희 부부는 조카를 살짝 바라보았답니다. 그러자 조카는 아주 단호한 얼굴로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그 순간 저희도 마음의 결정을 내렸죠. 미안하지만 준수 부모는 우리 하나로 좋게. 앞으로 다신 준수 친부모 운운하며 우리 찾아올 생각하지 마. 준수한테 너 같은 부모는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시동생은 감옥에 들어갔고 들려오는 소문으론 찾아오는 가족도 없고 워낙 돈도 없으니 감옥 안에서도 아주 생고생을 한다고 하더군요. 하기야 생때 같은 어린 자식 버린 벌을 언제라도 안 받을 줄 알았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었던 거겠죠. 동선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빚만 산더미같이 있고 신용 불량자 신세이니 글쎄요, 어디에 있든 삶이 지옥 그 자체겠죠. 그렇게 일이 정리된 뒤 저희 부부와 조카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조카에게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준수야, 사실 우리가 널 키우게 된 건 큰엄마, 저 다 알아요. 그분들이 절 버리고 떠났던 거죠. 혼자 남겨진 절 두 분이 걷어서 키워주신 거고요. 예전에 어렸을 때요. 어떤 친척분들이 소곤거리시면서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세상에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꼬.
아니에요. 전 큰엄마 큰아빠 아래에서 자라면서 행복하기만 했는데요. 대신 이제부터라도 호칭 제대로 부르고 싶어요. 큰엄마 큰아빠가 아니라 엄마 아빠라고. 준수야, 그래, 그렇게 하자. 넌 처음부터 우리 아들이었단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제 아들은 제 배를 빌려 태어날 수 없어 기적처럼 먼 길을 돌아 절 만나러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저는 가슴으로 키워준 이 아들을 평생 사랑하며 옆에서 지켜줄 겁니다.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옛 어른들처럼 그래도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것 아니다 라는 경고를 제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더라도 드디어 겨우 행복을 움켜쥔 저희 가족을 위해 오늘은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그 응원의 힘으로 저희 가족 예쁘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